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큰 소리로. 예, 잘 모르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대전에서 활동했던 선교사 한 분이라도 그 이름을 좀 알면은 한글 이름이라도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여러분 계시죠? 예, 우리 그 침례신학대학 세운 에보네티 나요한 선교사님, 뭐 이런 분, 또 모건대학 설립자이셨던 스톡스 도익서 박사님, 또 한남대학 세운 린튼 인돈 박사님, 또는 저 배제대학 세우신 클라라 하워드 호길레 선교사, 뭐 이런 분들 이름 정도는 이제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하여튼 대전에 지금까지 상주 선교사만 100여 분 돼요. 굉장히 많죠? 한 지방 도시에 그 거쳐간 선교사님들이 100여 분 정도 된다.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대전에 의외로 선교사들, 또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와 관련해서 대단히 의미 깊은 곳이에요. 예, 대전에 그 처음에 이제 스쳐 지나간 분들이 계셨어요. 홀링이나 스테드맨이라고 침례교 선교사들이었는데, 천안 쪽에서 공주 강경 쪽으로 가다가 아마 이 회덕 부근을 지나쳤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스쳐 지나간 선교사들은 그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전을 선교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선교사님은 앨리스 샤프라고 여성 선교사이십니다. 지금 대전 제일감리교회 그 1950년대 머리돌에서 나온 거 보면 1908년에 사에리시 앨리스 샤프 선교사가 와서 대전 제일교회가 시작됐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분이 이제 공주에서, 샤프 선교사는 주로 이제 공주 스테이션에서 여기 회덕 선교를 하러 오셨던 분이고, 회덕은 대전의 옛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전에 정말 살면서 대전에 상주했던 선교사들은 최초의 선교사가 어떤 분일까요? 예, 지금 그 갤러리아 동백점 자리에 살았던 그 성결교회 탕일 선교사, 그때는 이제 OMS라고 동양선교회였습니다. 그 OMS가 이제 1925년에 성결교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바로 갤러리아 동백점 자리에 타일 1920년에서 23년까지 대전에 상주했습니다. 대전지방 감리사로서. 그 다음에 1924년, 25년에는 헤인스, 허인수라고 했던 그 선교사들께서 역시 대전에 상주했죠. 여기 벌써 여러분들 그 제가 얘기하는 중에 벌써 대전과 관련되어서 감리교 선교사님, 그 다음에 또 성결교 선교사님,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게 바로 대전 기독교의 양대 교단이었습니다. 1907년에 감리교 선교사가 이제 대전에 유성에 이제 오게 되고요. 또 대전에, 그 다음에 이제 1920년에 성결교회 신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까지는 바로 이 두 교회, 지금 현재 대전 중앙성결교회와 대전 제일감리교회, 이 두 교회가 대전의 어떤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게 됩니다. 대전 제일감리교회 이제 가장 그 당시 대전면에서는 이제 가장 그 최초의 교회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상황을 들어가 보면 조금 복잡합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대전 지역 교회사를 소개하기 전에 맨 처음 선행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은, 대전이 이 감리교, 미국 북감리교의 선교구역이었어요. 한국에는 여러 교파의 그 선교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분들은 한국 전체를 나누어서 이른바 지역 분할협정을 맺어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캐나다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함경도, 평안도하고 황해도는 이제 북감리회와 북장로회가 동시에 나누어서 이렇게 뭐 평양 같은 데는 같이 이제 공동으로 선교를 하고, 황해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주 쪽은 감리교가, 이 재령 사리원 쪽은 장로교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감리교가 춘천 쪽으로, 그 다음에 북감리회가 이 원주 쪽으로 이렇게 맡게 되고요.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를 그야말로 절단해서 보은 이남은 북장로교가, 괴산 이북에서 저 충주 제천까지는 북감리교가 선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청주에서부터 이렇게 차 타고 충주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남쪽에는 뭐 통합측 장로교회 그 사인이 있죠? 이렇게 녹색에다가 빨간 십자가, 그 교회들이 아주 숱하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떤 도로에 올라서면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만 이렇게 쭉 보여요. 저 강원도 넘어갈 때까지. 여름 휴가 가다 보면 그게 바로 1909년에 있었던 선교지역 분할 협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칼로 썬 듯이 이렇게 충북이 절단되었음을 볼 수가 있죠. 충남은 어땠느냐? 충남은 그 15개 시군 가운데서 12개를 북감리교가 선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서천, 보령 일부, 논산하고 부여 일부, 지금의 금산, 여기가 바로 남장로교의 선교 구역이었고요. 그 북쪽은 전부 북감리교의 선교 구역이었습니다. 대전이 옛날에는 회덕이었기 때문에 회덕 역시 감리교의 선교 구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좀 아까 성결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성결교회는 그때 그 주류 교단이 아니었거든요. 감리교, 장로교회 그 6개 선교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선교 단체였기 때문에 그 협정에 체결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는 그 협정하고 무관하게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충청남도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분할 협정의 결과 그 대전이 감리교회 선교구역이었다. 나중에 이제 여기 모건대학 또 배재대학이 설립되고 하는 배경, 또 대전 최초의 교회가 감리교 개통인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하자면 저 호남, 전라도는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구역이었어요. 언더우드하고 레이놀즈가 만나서 1903년 1월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 언더우드가 남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지금 막 도착한 레이놀즈 2달밖에 안 된 그 빈튼의 집에서 이제 아무래도 남쪽을 권유하게 되죠. 미국 남부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고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에게는 부산 경남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 대구 경북은 북장로교, 그 다음에 부산 경남은 호주 장로교, 그 다음에 전라도는 모두 남장로교, 이렇게 해서 선교 지역 분할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지금도 뭐 전라도 순천 이런 데 가게 되면 군산 전부 장로교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감리교, 뭐 성결교, 침례교 다 들어가 있지만 아무래도 주류 교단은 역시 장로교가 되고,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량교회, 부산진교회, 그런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장로교인 것은 이 선교 지역 분할 협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스테이션입니다. 선교 거점, 또 선교 지부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됩니다만, 스테이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선교사들이 와서 그냥 뭐 발에 땀이 나도록 막 노방전도 하고, 한국인들도 1시간이라도 단 1분 1초라도 더 만나고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했을 것 같죠? 오히려 그런 활동은 선교사들의 전체 활동 중에 아주 미미합니다.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정말 초점을 맞췄던 것은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처음 여기 와가지고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것은 평양 스테이션의 개설이었습니다. 뭐 언더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더우드가 했던
일들이 결국은 서울 스테이션으로 정동에 지금도 그 흔적이 약간씩 남아있는 스테이션을 설치한 거였어요. 남장로 선교사들도 여기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스테이션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한국 기독교 유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청주 스테이션이고요. 일신여고 그 뒤에 있는 밀러의 집부터 시작해서 그 6채의 주택이 남아있잖아요. 거기에 소민병원도 있었고 일신여학교가 있었습니다. 가보면 전주에도 그래요. 전주 예수병원이 있고 성운교회 있고 신흥기전학교 있죠? 대구에 가면은 계명대학 있고 신명 지금 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신명여학교 있고 그 다음에 개성학교 있죠? 남녀학교, 병원 그리고 교회가 있었고 뭐 많으면 10여 채 그리고 뭐 한 10만 평 전주 같으면 10만 평 정도의 이런 컴파운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이놀즈 선교사가 전주에 와서 막 선교를 전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땅 보러 다닌 거죠. 이미 미국에서부터 약속이었습니다. 스테이션 중심 선교 전략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10만 평 덜컥 사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본 거죠. 선교가 확대가 되면 이 지역 전체를 사야 되겠다. 학교 어디다 세우고 병원 어디다 세우느냐 이런 구도가 있었어요. 최소한 2, 3만 평은 필요했던 거죠. 대학 캠퍼스 수준의 스테이션 부지를 물색하러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병원, 학교, 교회 그리고 자신들의 거주지를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 세우는 그런 선교 복합지구가 이제 스테이션인데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와 근대성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선교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 34개의 스테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주에도 4개가 있었고 일제강점기까지 38개의 스테이션이 운영되어 있었고 선교사들은 대부분 이 군에 살면서 자신들의 미국식 생활을 영위하면서 안정적으로 선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 스테이션 중심 선교 전략을 알아야 한국 선교 전체의 그 판세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전은 어떤 스테이션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충청남도에 있었던 유일한 스테이션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공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는 바로 그 앨리스 샤프 선교사인데 공주 주재 선교사였어요. 이분은 아픔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04년에 서울에서 결혼을 했어요. 로버트 샤프 선교사하고 각자 선교사로 와서 여기에서 만난 겁니다. 뭐 20대 그 중후반의 나이에 한국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교사들, 처녀총각 선교사들의 로맨스가 대단합니다. 네. 또 아주 그 격절된 공간에서 미국인들끼리 서로 생활하다 보니까 한 스테이션에서 맺어지는 커플이 대단히 많았고요. 또 서로 중매를 해요. 그래서 여기 전주 스테이션에 맥커첸이라는 선교사는 하운젤이라고 미국 남감주교 선교사와 결혼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교사들이 서로 중매를 해서 그야말로 여기에서 이제 그 처녀총각 선교사들이 많이 맺어져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주의 배정을 받아가지고 1905년부터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충청남도에 세워진 최초의 서양식 근대주택이 공주 영명고등학교 뒤에 세워져요. 그와 아주 유사한 그것보다 15년 뒤에 지어진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2층의 벽돌 건물에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했으니까 이거 뭐 그 당시 공주를 보면 다 초가집이거든요. 오죽했으면 한국인들이 그 집 구경하러 와서 그 샤프 선교사 부부에게, 그 신혼 부부에게, 아니 그 선교사님은 여기가 천당이지 이 집을 보면서 어디 다른데 천국이 또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선교사님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집이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그냥 한국인들에게 정말 탐정을 자아내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저 양림동에 그 유진벨이 지었던, 또 저 청주 우암산 언덕에 밀러가 지었던 바로 그 서양식 주택들은 바로 지역 근대화, 모금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다 가려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보통 구름 언덕에 해당 도시를 잘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구릉에 보통 세웠습니다. 다운타운에서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 스테이션이. 광주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다보면 양림동 언덕이 보입니다. 청주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다보면은 청주 우암선 스테이션이 보이는 거예요. 순천 뭐 매산등 스테이션 마찬가지고요. 전주 화산 스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의 동산 스테이션, 지금 계명대 동산병원이라고 하죠? 거기가 지명이 동산이었어요. 해발 200m 정도, 이런 구릉지대, 그 도시를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붉은 벽돌 건물에 주택이 들어서고, 병원, 학교 들어서는 겁니다. 조선의 그 공교육이 다 이제 무너졌고, 총독부가 주도하는 1925년 이후에 공교육 제도가 새로 생겨나기 전에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바로 한국 근대교육을 주도했던 것은 각 스테이션에서 세웠던 학교들이었습니다. 서울 정동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리교가 서울 스테이션에 세웠던 두 학교가 배재하고 이화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북장로교는 경신하고 정신여고를 세웠죠. 그게 바로 북장로교 서울 스테이션에서 직영했던 학교들이에요. 평양의 숭실과 숭의 이런 식으로, 또 평양에 감리교가 세웠던 또 광성하고 정의 여학교 이런 식입니다. 평양은 병원은 공동으로 운영했어요. 평양 연합기독병원이라고, 이제 기월병원의 전신인데 이게 다 한 스테이션에 있었던 학교와 병원들입니다. 공주도 마찬가지고요. 공주 진료소와 공주 영명 남녀학교, 그리고 공주 제일교회, 이게 이제 아주 환상의 조합을 이루는 그런 이제 그 선교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 선교부의 공주 스테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반포를 거쳐서 공주 공암이죠. 그 다음에 유성, 대전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대충 첫째 페이지가 되겠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대전에 선교를 하러 온 최초 선교사가 어떤 분이라고요? 앨리스 샤프. 이 샤프 선교사 남편이 1906년 2월에 저 연산, 논산, 가야곡, 육곡 그쪽으로 전도를 나가셨다가 어떤 집으로 비를 피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상여집이었어요. 옛날에는 그 상여를 동네 바깥에다가 놨다고요. 그게 전염병으로 죽고 하니까 격절되게. 거기를 들어가서 그 상여를 만졌는데 바로 그 장티푸스에 전염돼서 사망한, 그래서 막 지금 상여 운구를 하고 거기다 그 상여를 놨는데 샤프 선교사가 거기 들어가서 비를 피하다가 그만 감염이 됐습니다.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이방인이 앨리스가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일단 미국에 갔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1906년에 남편이 사망해서 미국으로 갔지만 그 남편의 유지가 뭐냐, 결국 한국 선교 아니겠느냐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가 1908년이었고요. 그 한두 달 되지 않아서 바로 대전에 와서 대전 제1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이런 또 마음 아픈 역사가 있어요. 선교사들 그 히스토리를 쭉 공부하다 보면 바로 그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 아주 남편을 잃고 사실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도 되는데 그거 포기하고 평생을 한국 선교, 특히 공주 일대 대전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로버트 샤프, 또 앨리스 샤프 선교사는 여러분들의 어떤 선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무거웠는데요. 제가 의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이제 대전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드립니다. 지금 대전에 이제 그 1830개 교회 모두 35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고요. 대전 전체 인구 대비 기독교인 비율은 20%를 조금 상회합니다. 그런데 거기 여러분 보이다시피 서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이 둔산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기독교인 비율이 35.7%예요. 여러분 아마 15층에서 쭉 걸어 내려오다 보면 교회 팻말이 절반 이상이 사실은 붙어 있습니다. 뭐 어떤 집은 팻말이 2개로 붙어 있고, 네, 하여튼 서구 또 유성교의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데, 저는 지난 105년 동안 대전의 어떤 성취지향적인 집단의 어떤 세계관으로 기독교가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페이지를 넘겨보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10페이지 보시죠. 대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기독교 수용을 주도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 얘기의 핵심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내기를 하고 반일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아멘 하고 막 논두렁에서 따라 나와서 선교사의 몸을 부둥켜 안고, 이런 극적인 장면은 한국 선교 역사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향촌 그 공동체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농민이나 개인의 각성으로 개과천선에서 예수를 믿기가 이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독교 수용 주도 중에 어떤 분들이냐면,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대전 그 최초의 교회가 이제 현재 유성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대전면, 지금 뭐 대전 광역시가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대전 최초의 교회는 대전 제1교회지만 현재 2012년 현재 대전 광역시 관내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는 유성교회로 봅니다. 그때는 대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유성교회를 잘 보면, 유성교회 설립을 잘 보면 이도명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이도명. 이도명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유성 원골, 지금 그 도안 신도시 입구에 있는 그 상대동입니다. 원골에 유성교회를 세웠던 바로 기독교 수용 주도층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런데 가만히 이분의 행적을 보면 교회와 아울러서 동시에 학교를 세워요. 이게 바로 원골의 매일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주에 써놨는데, 이분이 1938년 5월에 이제 소천을 하게 되는데 유성 면장까지 와요. 사실은 유성 면장 박광희 씨가 주도를 하죠. 이 장례식을 거의 면 장례식으로 치러줍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줘요. 그 기념비가 아직도 유성교회 그 군회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이도명이라는 어른은 이때 원골, 유성 원동이라고도 했고 지금의 상대동입니다만 이 지역의 유지였어요. 유지였고 스스로 공주 스테이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옥균, 박용효, 서재필, 서광범이 서울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각 지역에 바로 그 문명 개화론을 신봉했던 개화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당파라든가 여러 가지 혼인, 뭐 하여튼 이분들은 서울의 흐름에 대단히 예민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형천사회의 리더로서 우리가 갈 길이 뭐냐, 그러니까 그 개화파 독립협회 멤버들이 우리 국가의 어떤 길을 제시했던 것처럼 1898년에 그런 식으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갈 길을 제시했고,
결국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1919년 을 거쳐서 1920년 그 상해 임정에 반영되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향촌사회에도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도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제 유성교회 같으면 이도명, 이영서 이런 어른들이었던 거죠. 교회 세우고요. 자신의 사제를 텁니다. 그러니까 중소지주적인 경제력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못 배운 시골 촐로들이 결코 아닙니다. 학식이 있고, 그 근동에서는 가장 엘리트죠. 그래서 이분의 언어와 능력이라면, 그리고 이분의 말씀이라면 다 이제 순복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 지주 레벨까지는 못 갔지만, 저는 그런 사례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진산, 지금 금산군 진산면 지방교회 유기택 장로님 같은 분, 충청도의 2번째 장로님인데, 그분은 그 지주였어요. 자기가 먼저 남인이었거든요. 진주 류씨. 진산 아주 유명한 그 류씨 집안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서울에 있는 남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독교를 벌써 존재를 알고 자기가 서울에 가서 예수 믿고 와서 교회 세웁니다. 소작인들에게 살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세운 우리 교회 나와라. 그 지방교회의 멤버들은 대부분 다 유기택 장로의 소작인들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 삼남 지역 일대에 세부세습니다. 저 갈산교회 2인주 권사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대전도 그렇다는 거죠. 유성교회, 그리고 제가 아쉽게도 대전 제1교회, 대전 제1감리교회 설립자들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참 아쉬운데, 그러나 징후는 있습니다. 그때 대동, 지금의 대동입니다. 동구 대동, 거기에 이제 그 대하학교, 대전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있었거든요. 마을 유지들이 발의를 해서 이미 성리학 교육은 끝났으니까 지방 유지들, 마을 유지들이 근대식 학교를 세워요. 그게 대하학교입니다. 저는 요 분들 중, 요 설립을 주도했던 몇 분 가운데 몇 분이 아마 공주스테이션의 선교사들과 연결이 되어서 대전 제1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설립을 주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평민이, 힘없는 평민이 각성해서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때는 집성촌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체크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아는 이런 익명성의 도시적인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 향촌사회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 향촌사회 분위기를 주도하는 분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치고 나가는 거죠. 더구나 그 당시 이제 한국 민족주의가 막 시작할 때인데, 우리 민족주의는 서구나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서구 식민지의 경험이 아니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주의는 주로 일본을 향해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특히 이제 미국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근대성과 기독교를 동일시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런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의 어떤 그 중세를 뛰어넘는 수단으로, 자신들의 어떤 중세적 한계를 뛰어넘는 수단으로, 근대성을 수용하는 한 방식으로 기독교와 근대 교육을 동시에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운 그 교회는 전부 학교가 있어요. 대전 제1교회도 대형학교 있잖아요. 여기 원동에 매일학교 있고요. 이분들이 사망할 때까지 이 학교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그러니까 교회와 학교에 내고 바로 그 교회의 아이들을 주중에는 가르치는 겁니다. 근대식 교육을 시켜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향촌사회 어떤 청사진을 제공한 거죠. 비전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어떤 판단과 신망, 능력 이런 거에 이제 압도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분들의 어떤 우산이 아니었다면 예수 믿기 일반 서민들 대단히 힘들었을 겁니다.
만약 이분들이 박해를 했다면 아마 한국교회가 그렇게 초창기에 성공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전체의 그 중간층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건 아니지만 이분들의 노력과 어떤 판단 속에서 한국교회가 아주 손쉽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전 제일교회, 또 유송 감리교회, 이 두 교회가 바로 이런 식의 어떤 형전사업의 흐름을 주도했던 분들이 어떤 그 근대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대전의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또 늦어지면 자꾸 전체 일정이 늦어질까봐 일제강점기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대전 중앙성결교회가 이제 1920년에 생겨나요. 이미 부여 지역에 아주 강력한 성결교 공동체들이 생겨나거든요. 부여의 규암교회는 한강 이남에 세워진 최초의 성결교회입니다. 박재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1912년에 내려와서 규암에 이제 경성 성서학원 재학 중에 그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규암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왕족이었던 분의 지원을 받아서 규암교회가 대단히 강력하게 성장을 합니다. 또 그분이 또 교회를 옮겨서 규암 감리교회를 세워요. 설립자가 동시에 같아요. 규암 성결교회하고 규암 감리교회는 지금도 규암 중앙감리교회가 같이 이제 그 설립자가 같은데 어찌되었건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 설립자가 유력한 설립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바로 그들이 이제 대전이 이제 도시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형무소라든가 경찰서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왕생백화점 생기고 이런 아주 번쩍이는 식민도시가 되니까 충청남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대전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몰려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성결교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1922년에 교회를 짓게 되는데 그게 역시 대전 그 갤러리아 동백점 자리예요. 여기가 아주 유명한 터입니다. 그래서 중앙성결교회가 이제 세워져요. 그래서 인동에 있던 대전 제일감리교회하고 쌍벽을 이루는데 대전 제일교회는 그 감리교 신앙이 그렇지만 사회구원 쪽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전에서 가장 큰 야학이 있었고요. 배영학원이 굉장히 커져요. 또 이 대전 제일교회는 진보적인 분들이 목회자로 많이 옵니다. 한기문 목사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데 독립운동가들도 배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전의 혁신청년운동이 1920년, 25년, 27년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데 다 대전 인동에 있던 대전 제일감리교회당에서 합니다. 1925년에 신한청년동맹의 박헌영이 대전에 와서 강연을 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거든요. 그게 조선공산당 아니었어요. 그 외적인 표현기관이 신한청년동맹이었거든. 서울 북쪽은 조봉암 선생이 신한청년동맹을 조직하고 박헌영이 이제 남쪽을 맡게 됩니다. 예산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 대전 제일감리교회당에서 그 신한청년동맹이 조직이 돼요. 대전 우리청년회, 대전 청년구락부 다 그렇습니다. 이것만을 봐도 대전의 어떤 사회운동, 이런 거 사회구원 쪽으로 대전 제일교회가 특화되어 나갑니다. 이런데 반해서 대전 중앙성결교회는 오로지 전도입니다. 그 성결교회의 그 무지막지한 전도폭탄이 대전역에 1930년에 그 대전역에 내리면 중앙성결교회 그 전도인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대전역에 내리면 전도하는 분들이 따라 붙는 겁니다. 그때 벌써 1933년에 전선 그 순회 장막전도회를 하는데 대전 인구가 그 당시 5만이었는데 대전천에서 그 부흥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었거든요.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성결교회는 그런 정도로 이른바 개인 구원에 저 구죽, 덕벌이, 신탄진행에까지 대전 제일교회 뭐 100여 명 정도 되는 성인 교인이 100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분들이 정말 전업 전도인으로 나서서 대전의 영적인 세계를 주도합니다.
이렇게 두 교회가 이제 1930년대까지 가죠. 그러다가 37년에 구세군, 38년에 장로교가 구세군 대전 중앙영문하고 1938년에 지금 대전 제1교회 중동에 있는 이렇게 해서 4개 교회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0년대는 너무나 일제의 그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대략 그 4개 교회 그 토탈 교인 수가 20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전성기를 가졌다가 이제 쇠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해방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두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북한 변수입니다. 피난민들이 엄청나게 내려와요. 벌써 1947년에 상반기에 대전 제1교회, 대전 장로교, 처음 장로교였던 제1교회 그 교인 수가 15명이었거든요. 임종원 목사님인데. 그런데 글쎄 1947년 하반기에 200명을 돌파합니다. 뭐냐? 180명은 북한에서 온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 2동에 북한의 그 교인들이 남아요. 6.25 이전입니다. 47년에서 49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북한 피난민들이 내려와요. 1946년 2월에 김일성이 전광숙하와 같이 토지개혁하잖아요. 예. 그 부르주아지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중앙교회, 중앙장로교회, 저기 대사동에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선화감리교회, 그리고 저기 소대전 성결교회 아시죠? 요 세 교회는 바로 북한 출신들이 남아에서 주도적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대전 중앙장로교회, 선화감리교회, 소대전 성결교회는 뭐 북한 출신들이 많고요. 1952년에 크리스마스에 대전역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10,000명이 모입니다. 10,000명. 1944년 말에 200명이었는데 10,000명이 모여요. 그 중에 5,000명은 북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뭐 장로교 대전도회 7명의 그 임원들 가운데 5명이 북한 출신이었으니까 뭐 이건 성결교, 침례교까지 그렇습니다. 침례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강경은 한국 침례교의 발상지입니다. 해방 그 때까지 전체 침례교인 70%가 충청도 사람이었어요. 총회 10번 중에 7번을 충청도에서 합니다. 침신대가 당연히 대전에 있는 거죠. 그 침례교는 원래 그 1896년부터 충청도 선교를 했지만 도시에는 들어가질 않았어요. 오지 선교입니다. 오로지 산천과 그 평익 선교사의 이념이었어요. 신앙 선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시에는 1949년에 대전에 진출합니다. 그게 대응 침례교회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방 이후에 아주 그 대전 기독교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에 북한 월남 기독교인들이 가세를 하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변수가 생깁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이었어요. 저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 감리교 선교사들,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주로 대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 중국에 올인했던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들이 중국을 잃어요. 1949년에 한국으로 대거 이동합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호남을 떠나서 북쪽으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전이었어요. 공교롭게도 미국 남부 사람들, 남침례교, 감리교는 이미 1930년에 합동을 하긴 했지만 남감리교의 전통이 대전에 결집합니다. 미국 남장로교도 대전으로 진출을 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세 교파의 선교사들이 대전역 앞에 있는 태화장에서 합동 회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출신 지역이 같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침신대학은 학부가 나중에 생겨요. 왜 그러냐면 1960년대에는 자신들의 신학생들을 한남대학에 보냅니다. 성문과에서, 성서문학과에서 가르쳐요. 이 정도로 그들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인간적인 배짱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한국에는 대전에는 대규모의 스테이션이 생깁니다. 오정동이 이게 연합 스테이션이거든요. 남침내교랑 남장로교가 지금도 선교사촌이 남았잖아요. 특히 선교사 부인들이 그렇게 가까웠어요. 왜 그러냐면 대전 외국인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공동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들 간에는 학부모들로서의 그 유대 관계가 있었어요. 아까 김홍수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독교 연합봉사회에 있었고요. 또 미국 남강여계통의 여성 선교사 클라라가 와서 대전 보육대학, 그게 이제 그 배제대학으로 성장한 것 아니겠어요? 침신대, 배제대, 그 다음에 한남대, 모건대가 1954년에서 56년 사이에 4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일대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의 선교지를 잃은 분들이, 대전이 이제 그 당시에 중도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중도일보도 생겨나고, 아주 그 한반도 남한의 이제 중핵도시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를 제2의 선교지로 생각을 하고, 좀 북장로교 평양 스테이션에서 활동했던 뭐 루소라든가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이제 기독교 연합봉사회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무려 4개 주류 교파의 선교사들이 경쟁적으로 대전에서 활동을 합니다. 북한 월남 기독교인 플러스 선교사 집중, 이게 바로 이제 대전 기독교가 매우 활성화 또는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조금 아쉬운데요. 제가 시간을 좀 지켜야 되겠기에 이 정도로 해서 마치면 좋겠어요. 얘기 더 하려면 또 한이 없기에 이런 정도로 해서 여러분 아쉽지만 대전 교회에서 전반적으로 아마 개발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금 눈물이